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론스쿨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이승환입니다. 매년 10월 9일은 한글날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훈민정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한글날은 1446년 세종대왕께서 10월 9일에 한글을 만드셨다 혹은 반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월 9일에 국경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훈민정음 해례본에 적힌 실제 반포일은요 10월 9일이 아니라 9월 상순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상순이 무엇이냐? 매달 1일에서 10일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10월 9일이 나오냐면 음력 9월 10일 상순의 마지막 날이죠. 그것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 바꾸어 계산을 했을 때 10월 9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날은요 만드셨다 혹은 반포하셨다,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그냥 이 언저리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에 나와 있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콕 집어서 10월 9일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에 대한 기념을 하는 날이 한글날이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훈민정음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거, 세종대왕께서 한국어를 만드셨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한국어, 예전에 뭐 조선어, 그 전에 고려어,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은 또 여러 개로 나눠지겠죠. 예전부터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에는 지금의 한국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한국어를 글자로 쓰기 위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걸 해결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신 겁니다. 한국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요, 한글을 만드셨다 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한글과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답변이 요거예요. 세 번째, 한글과 한국어의 관계는 알파벳과 영어의 관계다. 자, 여러분이 유치원부터 배우는 게 알파벳이죠. 그건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한 영어가 사용하는 문자를 배운 것이죠.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고요, 한국어를 글자로 쓰기 위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한글과 한국어의 구분 명확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언해본은 처음 들어보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훈민정음 해례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해례본이 최초로 훈민정음을 반포하신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해례본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문, 한자로 적혀 있다는 것이죠. 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까? 바로 한자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였었죠.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한자로 되어 있던 해례본의 내용을 요약하고 한글로 바꾸어서 번역하신 것이 바로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유튜브에다가 15세기 훈민정음 발음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제 영상을 마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네, 여러분 다 듣고 오셨죠? 어떠셨나요? 과연 이게 한국어인가? 중국어 같다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글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중세국어에서 우린 이 점을 방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이 방점은 왜 찍는 건가요? 바로 성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조란 무엇인가? 중국어 배우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성조는 쉽게 말하면 음의 높낮이이고요. 이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15세기 중세국어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조가 잘 기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16세기 말엽에는 성조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이 방점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하지만
현재도 우리는 이 성조, 방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상도 지역의 사투리, 방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성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훈민정음 언해본의 현대어 해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 언해본의 현대어 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엇이냐? 조선은 조선어, 지금의 한국어가 있었고 중국에는 중국어가 있겠죠. 근데 한자, 중국어의 글자, 문자인 한자와 조선어가 맞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른다, 우리가 막 누구한테 일러 바친다, 그 뜻보다는 그냥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다. 여기서 이 마침내는 결국 아니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가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당연히 세종대왕입니다.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겨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요렇게 현대어 풀이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주요하게 볼 특징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어린, 분명 훈민정음 언해본에선 어린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현대어에서는 어리석은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언어에는 역사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 있던 단어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단어의 뜻이 아예 다른 뜻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세국어에선 어린이, 현대어에서는 어리석은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리다 라고 한다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비슷한 예시가 또 있습니다. 언어의 뜻이 바뀌는 게. 자, 보고 있으면은 어여삐, 지금의 어여삐는 어여쁘다, 예쁘다 이런 뜻이죠. 근데 해석을 보면요 가엾이가 됩니다. 요것도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놈이, 요거는 놈에다가 이게 붙어서 놈이 이렇게 됐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놈, 지금 우리가 비속어죠. 하지만 이때는요 놈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혀 비속어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비속어의 의미가 강해진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이 니르고저. 니르고저는 현대어에서 어떻게 되었냐? 이르고자가 되었죠. 근데 니은은 어디로 갔나요? 요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음 법칙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끝말잇기 할 때 두음 법칙이 되냐 안 되냐 이 논쟁이 있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봤고요. 넘어가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첫 번째, 중세국어에는 성조가 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성조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사투리에선 조금씩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뭐 말씀드렸죠. 니르고저가 현대에선 이르고자 이렇게 바뀐 거. 그리고 국외음화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굿이라고 우리가 글자를 쓰죠. 하지만 발음은 구지 이렇게 발음합니다. 단순히 그냥 발음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문법 현상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더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사라지거나 다른 뜻으로 바뀌었다. 자, 단어가 사라지는 거 아까 선생님이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려서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차 뭐가 있으세요? 탱크밖에 없죠. 당연히 여기 있는 전차는 탱크가 아닙니다. 현대어에서 보면요 이런 까닭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전차라는 단어가 까닭으로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차라는 단어가 사라진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사라지는 예시 전차 꼭 기억해 주시고, 다른 뜻으로 바뀌었다 이건 뭐 많았죠. 어린이, 현대에서는
어리석은으로, 그리고 놈이 그때는 일반 사람을 의미했다면 지금은 비속어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정신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훈민정음 창제정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정신이에요. 어디 나와 있냐?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세종대왕의 창제정신이 자주정신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애민정신입니다. 애민정신은 내 일을 위하여 가엾이 여겨. 내가 세종대왕이고 가엾이 여기는 대상들 일반 백성이었죠. 일반 백성들의 고통까지도 생각을 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청제정신이 바로 애민정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정신.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아예 없던 문자를 새롭게 만드셨죠. 자, 훈민정음 28자를 새롭게 창조해낸 정신이 바로 창조정신이다. 그리고 마지막, 실용정신. 어디 나타나느냐? 사람마다부터 따름이니라. 마지막 문장이죠. 한글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이 더욱더 실용적으로 편안해지길 바라던 세종대왕의 정신이 바로 실용정신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오늘 수업 열심히 들으셨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답과 함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 질문하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은요,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먼 미래라고 마냥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글날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 영상의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